어떤 점들이 좀 눈에 띄셨어요? 추경안 내용 중에. 일단은 네. 예상했던 정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네.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거 어렵다. 그리고 네. 민생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애드립이 꽤 맞아요. 많이 들어갔어요. 애드립이 들어갔어요. 준비된 원고에는 예, 예. 없던 내용들이 들어갔는데 네. 이게 지금 민생 경기를 이야기하면서 취약계층하고 가계대출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까지가 준비된 원고였는데 네. 거기에 즉석에서 부과된 내용이 뭐냐면 이러면 금융도 취약해진다. 그렇죠. 맞아요. 그건 맞는 얘기죠. 예, 예. 근데 이거는 애드립으로 넣었어요. 넣었죠. 보니까 맞아요. 예. 이게 사실은 최근에 보면 특히 제2금융권의 저축은행에서의 연체율 내지는 부실채권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서민이 어려워지고 또 가게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주로 그분들이 이용했던 금융기관 제1금융권 그러니까 네. 시중의 5대 은행 뭐 이런 데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대신 이자율은 좀 높았던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 저축은행이라든지. 신협 이런 데가 일단 먼저 위험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게가 힘들어지면 금융기관 특히 제2금융권부터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래서 단순히 지금 힘든 가게를 돕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결국에 이게 금융 시스템의 안정까지 꾀하는 것이다라는 부가적인 설명이 즉석에서 붙었고요. 이루어졌고. 제가 네.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네. 역시 실용입니다. 실용. 아. 네. 실용을 담은 거다. 이게 지금 어떤 이념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무엇보다도 실용적인 정부이기 때문에 꼭 네. 필요한 것만 담았다는 내용이 가장 눈에 눈에 띄고 띄었다. 그리고 네. 추가 경정안에 대한 설명, 뭐 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 그리고 SOC 투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사실은 그 SOC 등 이제 그 투자와 관련해서 잠깐 언급은 됐습니다만 네. 사실은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이외에 더 큰 규모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른바 AI 펀드 AI 100조로 네. 뭐 지금 100조가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100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그거는 정부 예산보다는 정부나 어떤 공적 자금에서 모태 펀드가 지원되고 네. 민간에서 투자가 되는 뭐 아마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그 펀드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0조라는 돈이 워낙 큰 돈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안 오늘 지금 30조 5천억짜리 맞아요. 추경하는데도 야당에서 뭐 정부 부채 얘기하고 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조는 정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죠. 펀드로 해야 돼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고 네. SOC 등 투자 관련해서 AI하고 중소기업, 네. 벤처, 모태펀드 요 부분은 잠깐 언급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채권 소각 관련된 언급이 좀 있었고요. 있었죠. 그래서 예. 5천만 원 이하 채무를 7년 좀, 이상 예, 하는 거죠. 정리해 주는 네. 그리고 역시 음. 이 부분 지금 국민의힘이 정부 부채 비율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이 할 말이 없는 지점이 있는데 그게 시정연설안에 담겨 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그게 겁니까? 뭐냐면 네. 2023년, 맞아요. 2024년 네. 세수 결손이 80조가 80조다. 넘었다. 네, 그 얘기도 이건 했죠. 이 얘기하면 예. 국힘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그렇죠. 부분이에요. 네. 사실은. 예. 세수 결손을 80조 이상 내면 결국엔 그 세수 결손은 뭡니까? 국채 발행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예. 예상했던 세수가 안 들어왔으니까 왜 경기가 침체되고 그렇죠. 엉망이 되니까 네. 세금이 덜 거친 거죠. 그러면 결국엔 그거는 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국채 발행하면 그게
BCG. 그토록 비난하는 네.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그대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23년, 24년 두 해만 해도 80조가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세입 그 경정이 10조가 조금 넘는데 네.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직전 2년치의 세수 결손이 80조가 넘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실은 내용을 이해한다면 네. 국힘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말이 없는 없죠. 부분이에요. 이 그러니까요. 부분은. 그러니까 국힘이 너무 황당하고 웃기는 게요. 이 얘기는 쏙 빼요. 나라 빚이 늘어났다고 문재인 정부 때 얘기만 해. 그때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사실은 빚을 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요. 우리나라가 아주 잘 방어했다고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시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가 지금 말씀 80조 이상의 세수 결손이 생겨서 그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래서 계속 나라 빚이 올라갔어요. 상승을 했어요. 그건 쏙 빼고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나라 빚이 많은데 또 추경을 하니 이러면서 공격을 해야 된다니까요.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하면 사실 야당은 할 말이 말이 없죠.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말을 많이 해요. 할 말이 뭐 없어야 되는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그 소각하는 거예요. 장기 연체 채권 소각하는 건도 아까 말씀하신 거예요.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7년 동안 5천만 원 이하인가요? 그것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분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해서 돈을 벌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쌓이면 결국 금융기관도 타격을 얻는 거 아니에요? 계속 못 갚는 상황이 되면 아니 뭐 이제 탕감을 해주면 그거는 이제 이른바 결손으로 확정되는 네, 거니까 네,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차이죠. 부실채권을 계속 들고 있느냐 네, 아니면 아니면 아예 이게 결손으로 그냥 처리해서 처리하느냐. 끝내느냐 예. 상각해서 끝내느냐 이른바 배드뱅크라고 해서 네. 그런 부실채권을 한 군데에서 모을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 받을 가능성은 없는데 여전히 네. 채권으로만 들고 있을 거냐 아니면 그렇죠. 그냥 이거를 손실 소각해버릴 처리할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뭐 그거는 회계 처리의 문제입니다만 다만 금융기관의 입장을 떠나서 7년 이상 장기간으로 그 빚을 못 갚아서 제대로 된 재기를 꾀하기 어려운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쉽게 말씀드리면 비차치 한번 하고 끝내는 거죠. 뭐 탕감 받고 네네. 처음부터 다시 다시 시작할 시작하는 수 거죠. 있는 기회를 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다만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 특히 소규모 채무 탕감은 간간히 실시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예측치로 작용해서 이른바 모럴 해저드가 좀 더 심해진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5천만 원 이하의 채무는 지난 코로나 사태가 사실은 3년 정도 간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로 인한 그 원인이 컸고 네. 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된 경기 침체 네. 뭐 결정적으로는 작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특히 자영업 하는 분들, 요식업 하는 네, 분들은 1년 12달 중에 정말 절반은 12월 장사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죠. 나머지 11월 동안은 나머지 절반 장사하는 예, 거고 예, 12월에 이른바 대목을 보는 건데 작년 12월에 대목을 완전히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 비상기업 때문에. 그렇죠. 네. 어떤 면에서는 예. 지금 국가 책임이 커요. 맞아요. 물론 정부는 바뀌었습니다만 예, 예. 이전 정부라도 대한민국의 어떤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경기 침체와 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국가 책임이 큽니다. 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채무탕감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캠코라는 거 있잖아요. 예. 캠코에서 이거를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을 해주는 방법. 예를 들면 5% 정도만 지급을 하고 그러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부라도 받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건 가능성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부실채권, 네네. 그 NPL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
액면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처리하면 네, 네. 그걸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캔커나 어디나 네. 그거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면 사실은 얼마라도 돈을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네. 추심을 해야 돼요. 아, 추심을 해야 돼요, 그거를 또. 추심의 문제가 있어요. 완전히 면제를 해줄 수는 없고. 그걸 사다가 완전히 태워버리면 소각해버리면 네, 네. 그 5%는 완전히 손실로 잡히는 그렇게 거잖아요. 잡히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글쎄, 근데 캠코가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는지는 조금 고민해 봐야겠네요. 그래서 예. 이른바 그 최근 몇 년 동안 그 고이자를 거치면서 금융기관 특히 그 시중 5대 은행들이 네. 그 예대 마진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KB나 신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네, 맞아요. 그런 이익을 뉴스 가장 많죠. 많이 냈죠. 네, 맞아요. 뭐 수십억씩 그러니까요. 그 이익이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글쎄 사회 환원 차원에서 뭐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은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들은 이익을 계속 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나 비판이 좀 많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이게? 그건 근데 사실은 예. 이자 장사한다 뭐 그러니까, 이런데 그런 거잖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건 금융의 본질이에요. 본질입니까? 그냥 금융의 그러니까 이제 본질이에요. 예를 들면 특히 이자 장사가. 그러니까 사회환원처럼 네. 예를 들어서 사회 기부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활동이나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사회공헌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검토해 볼 수 있죠. 네네. 네. 너무 금융사 편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습니까? 금융사 편드는 게 아니고 네. 금융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소액 주주들의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가는 근데 주가가 지금 계속 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은 사실은 힘들잖아요. 왜냐면 뭐 전쟁도 그렇고 원유고도 오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나라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지금 타고 그렇죠.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떨어져야 맞는 거잖아요. 상시적 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왜 상승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승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이 밝아졌다. 물론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기대감 내지는 그런 그런 게 거로 있죠. 경제 전망이 밝아지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장세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거버넌스가 개선될 거라는 측면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이익을 더 많이 낼 거야. 물론 그런 업종도 있어요.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런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다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앞으로 주식 갖고 지배주주 측이 장난치지 못할 거야. 함부로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지배주주의 이익으로 돌리는 예를 들어서 뭐 회사를 분할해서 중복 상장을 한다든지 이런 게 줄어들거나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 주식시장의 안정화, 주식시장이 투명하게 될 거라고 하는 부분의 기대감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시정 연설에도 그 부분이 언급이 됐었죠. 그러니까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투명성 제고 뭐 그런 표현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아까 제 기억에는 네. 그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게 주식시장이 투명해지는 것은 경제 전반에 예를 들면 주식을 통해서 많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필요한 자원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R&D 투자를 하든 아니면 새로운 공장을 짓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경제 성장에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 연관성이 그럼 상당히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투명하는 결국 경제 성장까지 이어지는 소득이 올라가고 수입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가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 그런 회사 많아요. 우리 회사야, 우리 그 증권 시장에는요, 좋은 회사는 많아요. 아, 그래요? 좋은 주식이 드문 거지. 회사는 좋은 회사가 많은데 주식이 드물다. 이게 주식이 무슨 의미예요? 좋지라는 거죠.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회사가 1년에 안정적으로
이익을 3천억 정도 내요. 네. 근데 시총은 1조밖에 안 돼. 근데 그동안 계속 이익을 많이 내면서 그걸 사내 유보를 많이 시켜놨어.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배당도 안 있는 배당도 안 하고 네. 그냥 뭐 계속 쌓아놨어. 네. 그래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을 계산해 보면 순자산, 그러니까 부채 빼고 순자산이 5조 정도 돼요. 네, 네. 근데 시가총액은 1조야. 그리고 1년에 3천억씩 꾸준히 이익을 내. 이런 회사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오. 주가가 형편없이 싼 거죠. 오. 근데 왜 싸냐? 왜요? 배당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누가 주식을 투자를 사면 하냐고. 뭐해요? 그러니까요. 소용이 없는 거지. 주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는 네.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그 배당도 활성화하고 그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면 이걸 소각해서 주식수를 계속 줄여주게 만든다. 뭐 이러면 주가가 오를 거잖아요. 오르겠죠. 자,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네. 지금 시총이 1조예요. 네. 근데 이 회사가 회사 돈 쌓아놓은 거는 안 건드리고 네. 어디다가 투자를 하려고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천억을 투자를 한다. 네. 5천억을 자본시장에서 조달을 한다. 그게 신주 발행이 됐던 아니면 회사채 발행이 됐던. 그러면 이건 어려운 문제죠. 불가능해요. 시총이 1조밖에 안 되는데 시총의 절반 금액을 유상증자를 한다. 그건 신주 불가능하다. 발행을 한다. 난리가 나지. 불가능하죠. 근데 그러면 근데 이게 정상화돼서 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 그러면 자산이 순자산이 5조면 적어도 시총이 5조는 돼야 될 거 그렇지. 아니야. 그렇게 맞아야죠. 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 정상화 과정을 지금 하나 둘씩 밟고 가는 건데 정상화돼서 적어도 시총이 5조다. 네. 시총이 5조인 회사가 5천억을 추가로 조달한다? 그건 문제가 없죠. 이건 그렇게 네, 어려운 네, 문제는 네. 아닌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더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선 좋은 거예요. 네, 네. 다만 회장님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지.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내 회사 주식 나 이거 못 파는 주식이야. 어차피 네. 갖고만 있다가 내 자녀한테 아들한테 또 물려줘야 물려주고. 되는 거는 네. 나는 이거는 뭐 이게 올라봐야 뭐 1조든 5조든 나는 이거 아무 상관없고 네. 차라리 그냥 그 5조가 되면 내 그 만약에 지분율이 30%다. 그러면 1조일 때는 3천억 가치잖아요. 네, 네. 근데 시총이 5조가 되면 1조 5천억이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만 엄청 많아져. 이런 입장에서 자기 회사 주가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예. 예, 근데 예. 회장님의 이해관계하고는 달라지는 거지.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 근데 이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그걸 정상화하는 방식이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배당을 좀 더 많이 하게 만들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진하는 게. 기본적으로 지배주주만의 이익을 위해서 경영권 행사가 되는 거를 막는 거죠. 네, 네. 기본적으로 기본 네. 추진 그거고. 그럼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소액주주의 그렇죠.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라. 이사들은. 회사의 이사들은. 네네. 그게 선언적인 규정, 가장 총괄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 세부적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회사 경영진을 감독하는 입장인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을 땐 적어도 대주주 맘대로 못 뽑게 하자.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30%더라도 감사나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3%까지만 유효표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다른 소액주주들이 적어도 감시자를 뽑을 때는 다른 주주들의 그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고. 네. 또 이사를 선출할 때 적어도 소수의 이사라도 소액 주주들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네. 집중 투표제를 투표제를 하자. 실시하자. 예, 예.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상장 회사라면 주총에 꼭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자주총회 할 수 있게 하자. K보트로 이렇게 네, 네. 모바일로 할 수 있게 수 하자. 있게.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 들고 있는데 네.
수원 영통에 있는 그 삼성전자 본사까지 갈 수는 그럴 없잖아요. 수는 없죠. 10주 갖고 그거 있는데 그거 투표하러. 투표하러. 네, 그러니까 네. 모바일로 할 수 있게 하자, 의무화하자, 뭐 이런 등등의 개혁 방안이 쭉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차근차근 실현이 되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네. 코스피 5천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찍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확신하시는 거죠? 예, 예. 예. 근데 그럼 기업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은 왜 반대를 하는 거예요? 회장님들의 이해를 반영하니까. 국민의힘. 회장님들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는 막아라 뭐 하냐 니들 이거 막아야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 국힘에 있을 때 답답한 게 그거예요. 예, 예. 저는 그때도 이제 뭐 제가 소액주주 혁명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면 네. 회장님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회장님들 생각만 대변하는군요. 대부분 그래요. 어. 아주 소수. 예. 그래서 한 몇 명, 네. 한 서너 명은 이제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의원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래요. 아 근데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도 소액주들 많을 텐데. 있죠. 그거 안 따지나요? 그럼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거를? 그런 걸 좀 따지고 투표를 하셔야지. 아니 일단 네. 우리가 보통 1,400만 동학개미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그렇게 그거는 얘기하죠. 이제 코로나 때 코스피가 3,300 찍을 때 그때 뭐 없던 그 주식 계좌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네, 그 네. 총합이 1,400만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주식 계좌에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겠습니다만 그래도 7, 800만은 넘을 거예요. 네. 1,000만 가까이 음. 그 주식 투자를 할 텐데 그 중에는 그 기호 1번을 찍은 분도 있고 기호 2번을 찍은 분도 있을 있겠죠. 거예요. 네. 1,000만 명의 그 동학개미 중에는. 네. 근데 기호 2번을 찍은 분들도 최근에 정말 네. 효능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주가가 뭐 올라가니까? 내 주식 계좌가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있어. 네. 플러스 금액이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물론 오늘은 조금 주가가 조정받는 날인 것 같아요. 네네. 주가라는 게 뭐 매일 오를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오르다가도 조금 조정받고 그러다가 또 오르고 이런 건데 지금 대선 끝나고 얼마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400포인트 올랐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한 달도 안 됐다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어요. 엄청. 그러니까 2번 찍은 분들도 네. 야 1번 돼서 내 주식 계좌는 좋아진 거예요. 효능감은 좀 느끼고 있을 거예요.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 네.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또 2번 찍는 거 아니에요? 다음 어떻게- 투표에 좀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야 그러겠죠. 무엇보다도 네. 나 부자 만들어 줄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내 아버지 고향이 어딘지가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그게. 중요한지. 그래서 사실 이제 지방선거가 1년 정도, 1년도 안 남은 거잖아요. 네, 결국 1년 안 실제로 남았죠. 보면. 왜냐면 4월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들어가니까. 그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을 잘 만들어 가면 네. 다음 지방선거도 뭐 결국 민주당이 우세한 그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아니 내년 지방선거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건 뭐 새 정부 들어서서 1년 되는 시점 정도에 치러지는 그 동시선거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동시선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많은 분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도 1년 이상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맞아요. 한번 해봐라. 예. 밀어주자. 네. 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뭐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 주식 관련해서 정말 동학개미들이 느끼는 효능감 같은 게 결정적으로 작용해야 될 때는 2028년 총선이에요. 2008년 총선. 왜냐하면 그때는 정권이 들어서고 횟수로는 4년 차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이른바 정권 심판론 아니면 그런 중간 게 있을 평가의 수 있죠.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정말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번 대선에 2번 찍었던 분들 중에도 야 지금 만 3년 정도 됐는데 내 주식 계좌가 이만큼 불어났어. 이재명 정부가 나 이만큼 부자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어. 그러면
국회의원 총선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기회를 주는 거죠. 어느 쪽을 지지했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그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건 저는 2028년 총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2028년 총선에 김용남 의원도 도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 주가가 계속 올라야 돼요. 되고 5천까지 가야 돼요. 5천 가야 돼요. 개혁 과제들이 다 그 완성이 저항을 되죠. 이기고 그럼요. 완수돼야 돼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한 시간 11시까지 저희가 얘기 나눠봤고, 특별히 오늘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어서 같이 듣고 평가도 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참 재밌었고요. 김종민 의원의 개인 기념 촬영 참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